요약서를 펴보세요. 요약서를. 자, 일단은 계약 총론 파트에서는 두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뭐요? 가장 중요한 게 해제 파트다, 그죠? 그 못지않게 이 파트죠, 그죠? 이 파트는 조문 그 이상 그 이하 문제도 아니죠. 따라서 우리 키 포인트가 되는 논점은 다 음형체로 했어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에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도달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성락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느냐? 528조 529조는 뭐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설명할 거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 내 성락이 도착해야 된다, 그죠? 근데 성락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 성락이 도착해야 돼요. 따라서 그 기간에 도착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성락이 있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요, 작년도 떴어요. 즉 성락자가 충분히 뭐예요? 그 기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성락을 했는데 뭐예요? 그 기간이 지나서 도착했다, 그죠?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자가 뭐예요? 지체 없이 상대방의 연착 사실을 통지를 해야 돼요. 그 통지하면 뭐예요?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근데 통지치 않으면 뭐예요? 그때는 상대방은 꿈에도 예상 못하죠. 그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연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 도착한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계약은 성립한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성락은 뭐예요? 특징적인 모습이 청약과 일치해야 되죠. 그때 일치치 않으면 뭐예요? 조건을 붙이거나 뭐예요? 변경을 가한 성락은 성락이 아니죠. 기존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됩니다. 계약은 성립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법은 이를 뭐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발신주의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예요? 격성발이다, 그죠? 즉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의 통지가 뭐예요? 그 기간 내에 도착하면 언제 성립한 걸로 발송 시점에 성립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집에서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착한 성락은 성락이 아니죠. 근데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 문제입니다. 의사실이라는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 계약 성립 532조하고 533조를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 등으로 성락의 통지가 뭐예요? 필요치 아니한 경우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성립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뭐예요?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행 불능이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행 불능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죠? 무효고 그때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만 문제될 수 있다. 그럼 다음 중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을 찾는 거예요. 이미 계약 전날 건물이 소실됐다, 그죠? 이미 계약 전에 토지가 뭐예요? 국가가 수행했다, 그죠?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때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가 뭐예요? 상대방이 그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효로 믿은 손해, 실내이익이다, 그죠?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한도는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득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죠. 그때는 뭐예요? 채무불행, 그래서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뭐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때는 위험의 부담 문제가 됩니다. 그때 매매를 가지고 당연히 출제하겠죠. 자, 이 부분 요령입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그죠? 근데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될 수 없죠. 그럼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발생해요? 매도인에게만.
그래서 이행불능은 뭐예요? 매도인을 채무자로, 매수인은 뭐예요? 채권자로 보고 읽으시면 돼요. 자, 금방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매수인도 대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하죠. 근데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행지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은 누구에게만? 매도인에게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은 항상 누구를 채무자로 보시면 돼요? 매도인. 그래서 건물이 뭐예요? 계약 체결 이후에 소실됐다 그죠. 그때 먼저 쌍방의 책임 없이 뭐예요? 건물이 소실됐다 그죠. 즉 벼락이 떨어져서 불타버렸어요. 그때는 채무자도 자신의 채무이행 책임을 면한다 그죠. 그때 상대방 채권자인 매수인에게도 대금 지급을 청구 못하죠. 그래서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어려운 용어를 쓴다 그죠. 쉽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 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는데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잘못으로 후발적 분리됐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요 날짜에 집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죠. 근데 며칠 전에 와서 그죠. 내가 이사를 올 때 새로운 어떤 물건들도 사야 되는데 미리 견적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와서 집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집을 홀라당 불태버렸죠. 채권자의 잘못으로. 그때 채무자인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는 면하지만 상대방 매수인에게 뭐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죠? 불탔다 그죠. 그때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공평의 원칙상 채무자는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 그럼 양도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양도세도 부담할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생긴 양도세 등은 뭐예요? 채권자에게 당연히 상환해야 된다. 그죠? 그 지문이에요. 그 좀만 잠깐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그래서 매매가 대표인 쌍무계약이다 그죠. 그러면 쌍방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쌍방의 채권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 이를 쌍무계약.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려면은 대가적인 의무 있는 뭐야? 채권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뭐야? 쌍방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갑이 뭐요? 을에서 가지면 매매대금 채권을 벽에 양도했다 그죠. 그렇지만 당연히 을은 언제까지만 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돼요?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뭐요? 여전히 동시행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래서 갑의 채무가 갑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때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뭐요? 여전히 타방의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시고 그 다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키포인트가 상대방의 항변권자에게 뭐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약속했어요? 먼저 갑이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한 달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매도인은 약속한 이 날짜에 선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 못하죠.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의무자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그죠. 그런데 선행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약속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도 됐다 그죠.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자도 그때부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처음부터 변제기가 동일할 것이 아니라 뭐야?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할 때 그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출제가 됐어요. 먼저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죠. 근데 이미 이 날짜에 매수인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매도인이라면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그죠? 불안의 항변권. 일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라도 뭐요? 변제기에 상대방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되면 그때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항변권자가 뭐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요 날짜에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때 을이 자신의 의무인 대금은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에게만 이행을 청구했을 때, 그죠? 그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요 날짜에 매수인은 뭐요? 대금을 준비해 와서 등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요? 갑에게 전화해서 뭐요? 나는 다 대금을 준비해 왔으니까 너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느라, 그죠? 근데 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그 채권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성공 못했죠, 그죠? 따라서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에 빠뜨렸더라도 뭐요? 이지분 기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근데 5일 후에 다시 옵니다. 그때는 뭐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뭐요? 법무사 사무실에 빨리 서류를 가지고 오느라고 그죠. 그때 매도인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이 뭐요? 계속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또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뭐요? 자신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뭐요? 제공했더라도 나중에 뭐요? 다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뭐요? 일방적으로 이행만 청구했을 때는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 지문을 기억하시고 이 판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문제집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효력. 동시 이행 항변권은 영기적 항변권이죠. 자, 지금부터 익숙하다 그죠? 당사자가 주장치는 법은 고려치 않습니다. 행사하면 뭐요? 당이 약속한 대로 상한 이행 판결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야.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뭐요? 상계할 수 없고 자동 수동제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까지 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채무불이익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기책이 실이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 뭐요? 당연히 정당한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익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할게요. 자, 만약에 케이스가 뜬다면 이 케이스를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은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매도인에게. 그런데 갑을의 합의는 뭐예요? 그 매매 대금을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하죠. 이를 제3자에게. 그러면 을은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이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자, 그때 용어를 기억하시대요. 갑을 간의 관계는 뭐예요? 보상 관계가 합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기본 관계예요. 그러면 계약은 갑을 간에 체결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보상 관계가 제3자의 계약의 본chất. 이 관계에서 뭐예요? 생긴 하자는 제3자의 계약 전체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자에게도 약속된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각과 병 간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대가 관계 또는 내부적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의 관계에서 하자는 뭐예요? 제3자의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왜 갑이 매수인에게 뭐예요? 그 대금을 벽에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자가 갚을 돈이 있다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없던 걸로 되더라도 뭐예요? 그 하자는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효료로 갑니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그죠? 당사자의 합의 시간이라 제3자가 뭐예요? 채무자에게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제3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때 제3자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이유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못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요. 제3자는 어디까지는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제권, 취소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벌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계약이 해제가 됐더라도 뭐요? 그 해제에 따른 효과는 누구에게만? 당사자 간에만.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표 하시고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야? 약속대로 이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됐다. 그죠? 그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만? 당사자 간에만. 그래서 이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매매 대금을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뭐야? 낙약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만? 상대방인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청구 못한다. 그죠?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당사자 효과.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뭐요? 약속한 제3자에 대한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행처는 뭐요? 취소,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수익자인 제3자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그자의 동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가 있고, 근데 낙약자도 똑같아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합의한 대로 뭐요? 제3자에게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중요한 거. 채무자인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으로 생기는 모든 사유로서 그죠? 이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이자에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계약의 해제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제는 단독행위죠. 근데 합의 체크할게요. 다른 말은 뭐예요? 계약에 따른 해제다. 그죠? 합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때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 당사자 간에 뭐예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은 청구 못한다. 그 다음 당연히 합의 해제로 뭐예요? 엉뚱한 제3자를 해할 수는 없다. 그죠? 제3자에 관련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약정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똑같이 뭐예요? 단독행위 형성권이지만 발생 원인은 뭐예요? 당사의 약정 사유로. 따라서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법정 해제가는 543조 양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만 한 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약정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판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대 표시하시고, 당사자의 중도금 약정일자에 뭐예요? 중도금이 지급 없으면 그 날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걸로 본다는 뭐예요? 취지 약정이 있으면 그 날짜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잔대금 기일에 뭐예요? 대금을 지급치 못하면 별도의 다른 의사가 없더라도 뭐예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한다는 뭐예요?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잔금은 매수인 입장에서 뭐예요? 등기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치 않을 동시행 항변권이죠. 그래서 그 점이 양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별개다. 그죠? 그 당사자 간에 약정 해제권의 유보가 있더라도 뭐예요? 그로 인해서 법정 해제권은 뭐예요? 포기한 거로 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 유보가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법정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법정 해제로 갑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죠. 먼저 이행 지체를 이유로. 원칙.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서 채권자가 해제하려면 뭐예요? 바로 해제 못합니다. 먼저 상당한 기간에서 이행을 최고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처는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미리 뭐요? 미리 체크하시면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죠. 그때는 최고 의미가 없죠. 그때는 최고 필요 없이 뭐요? 이행기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행기도 기다릴 필요 없이 쌍무 계약이라면 뭐요? 자신의 반대 의무도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 그죠?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판례 연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그죠? 그러면 매수인은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의무도 뭐요? 채용할 필요 없이 채용할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예,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다음 말장난입니다. 일방이 뭐요?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의사를 뭐요? 적법하게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행 거절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죠? 그때는 해지하려면 뭐요? 다시 최고를 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결혼해 보이다. 그죠? 이를 정기행위라고 한다. 그죠? 즉, 정기행위의 경우 성질상 그 기간 내에 이행 없으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뭐요? 최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행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이 판례 기억할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요? 해제하려면은 주된 채무 불이행이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뭐요? 목적 달성에 상관이 없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입니다. 즉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때는 최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최고 없이 이행기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2번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이행 불능을 이유로서 해지하려면은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매도인에게만 가능하다 그랬죠. 즉 매도인 채무자에게 기책이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의 매매 목적만 소유권 이전 의무가 뭐예요?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이로써 해지하려면 뭐예요? 매도인에게 기책이셔야 돼요. 근데 그 이행 불능이 뭐예요? 누구의 잘못? 매수인의 기책이다 그죠. 그때 매수인이 해제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 부분 뭐예요? 해제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의 부담 문제. 즉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죠. 그럼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538조의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즉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뭐예요? 그 채무 불이행이 누구에게 잘못이요? 채무자에게.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행이 불능이 되었더라도 뭐예요? 기책이 매도인에게 아니라 뭐예요?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다 그죠. 즉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뭐예요? 방구를 끼워놓고 썩내는 거 있을 수 없다 그죠. 부끄러워해야죠 그죠. 예. 자, 해제권 행사로 갑니다.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따라서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하고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 판례요. 계약이 해제되면 뭐예요?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되죠. 따라서 이미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원래 계약서의 의무 이행을 청구를 하더라도 뭐예요? 위반한 당사자도 뭐예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를 이유로 원래 계약서의 의무는 뭐예요? 이미 없어지죠. 그 이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네, 이 부분 기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 547조요. 조문만 반복될 뿐이야. 그래서 당사자 일방 또는 뭐예요? 쌍방이 수인인 때는 그 해제는 뭐예요? 전원부터 전원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그래서 해석상 뭐예요?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이미 소멸해버렸다 그죠? 그때는 나머지자에게 해제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럼 나머지자에게 대한 해제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를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제목을 붙입니다. 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뭐예요? 계약은 소급해서 뭐 해야 된다 그죠? 다만 거래 안전에서 제3자에 관련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모든 제3자 선악불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부분요.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호되는 제3자는 뭐예요? 먼저 가별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또 그 매매 계약이 뭐예요?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관계를 기초로 뭐예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통해서
등기 또는 뭐야? 인도 등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럼 등기를 체크하시면 등기.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뭐요? 등기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럼 뭐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매를 통해서 뭐요? 이전 등기한 자.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뭐요? 등기 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자. 저당권 등기한 자, 그죠? 지상권 등기한 자, 전세권 등기한 자, 감유 등기한 자. 등기한 자는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매매 계약이 유효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진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대금 채권은 계약이 해제되면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그때 해제되기 전에 뭐야? 계약상으로부터 채권이 발생했죠. 그 채권 동그라미 하시고 그 계약상의 채권은 뭐야? 양수받은 자. 또는 뭐야? 그 채권을 압류한 자는 그때는 뭐야? 부호가 되지 못합니다.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만요? 채권을 양수받은 자, 채권을 압류한 자는 부호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답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다음.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뭐야? 이행전을 미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의 특징으로서 무조건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현존이익 불문, 선악불문 뭐예요? 받은 이익 전부를 그때 내용이 금제라면 뭐예요? 키포인트.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였어. 그 다음 나머지 지문. 해제는 뭐예요? 무조건 원상회복이다, 그죠? 원상회복. 따라서 해제에 대해서 뭐예요? 발생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가실상계 제도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가실상계는 안 돼요. 그 다음 좀 깊이 들어갑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죠. 그 이후에 해제함으로써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근데 계약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다, 그죠? 해제로 인한 경우 다르죠, 그죠? 매매계획 처음부터 무효인 때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했다, 그죠?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법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계약 해제로 인한 뭐예요? 원상회복 범위하고 다르다, 그죠? 부당이득은 선악에 따라서 현존이익, 악이잖아 뭐야? 손해까지, 그죠? 그 범위가 다르죠? 근데 계약으로 인한 해제는 무조건 원상회복이다, 그죠?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고 계약 해제에 따라 뭐야?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될 수 없다, 그죠? 양자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단거래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운행하죠. 따라서 해제와 별도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 강론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계약 총론까지요. 강론에서는 매매, 임대차를 위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나머지는 뭐요? 우리가 요약서에 정리된 것을 제가 복습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매매 파트에서는 담보 책임 아니면 계약금이 뜰 거예요. 근데 담보 책임은 우리가 암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매매 대금이 1억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분의 1, 그죠?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겠죠, 그죠? 그때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특징이 요물 계약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러면 합의만 부족하죠. 즉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가 지급이 완료가 됐을 때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당연히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체결된 종된 계약이다, 그죠? 그럼 본계약이 실효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된 뭐예요? 계약금 전부가 지급이 돼야만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만 먼저 지급했다, 그죠? 아직 전부 지급 안 됐죠? 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계약금 계약은 불성립이요. 그래서 매도인이 뭐예요?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뭐예요?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한다, 그죠? 근데 해제할 수 있다라도 뭐예요?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다, 그죠? 왜요?
전부가 지급됐을 때 비로소 계약금 계약에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뭐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의 계약금이 수수됐다면 뭐요? 우리 법은 565조에서 원칙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 정한게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래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도 뭐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도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의 해제는 안 됩니다. 그때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뭐요?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사해서 무조건 이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번. 매도인이 뭐요? 이행에 착수한 바 없더라도 이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해버렸다. 그죠? 그럼 더 이상 계약금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6번 판례를 보세요. 즉 자기들이 뭐요?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은 뭐요? 따로 지급치 않고 한꺼번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뭐요? 매매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을 지급하라 뭐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아직까지 뭐요? 이행에 착수 전이라면 뭐요?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7번.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때 배액의 이행의 제공만 있으면 족하고 매수인이 뭐요? 이를 수령치 않더라도 뭐요? 이를 요로 그 배액을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예,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족합니다. 그 다음 효과입니다. 그래서 해제이기 때문에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특징적인 모습이 이행 전이다. 그죠? 일방의 이행이 착수적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요. 판례.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었더라도 뭐요?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요? 이를로 법정해제권은 당연히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양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지문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요물계약이라는 거다. 그죠? 따라서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없고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가 지급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뭐예요?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뭐예요? 약정한 배액의 상환을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답은 아니에요. 다만 5개 지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문 중에 섞일 수 있다. 그죠? 이 지문은 조문 문제로 쭉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담보 책임이요.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하에서 법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줍니다. 이를 담보 책임. 성질은 뭐예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요. 채무불이행 책임과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하고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구비되면 뭐예요?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담보 책임이 뭐예요? 물을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때 담보 책임은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취득한 뭐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뭐요? 두 문자 땁니다. 전, 그 다음에 뭐요? 저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뭐요? 이렇게 적을게요. 전해, 일감, 저, 손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1000평을 매수했다. 그죠? 근데 그 토지 전부가 뭐예요? 제3자에게 속하는 관계로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었죠. 그죠? 그때는 뭐예요? 악의자가 됐든 뭐예요? 선의자가 됐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죠? 즉, 모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즉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뭐예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다만 손해배상은 뭐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겠죠. 선의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소유권을 전부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000평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뭐야? 그 중에 100평이 제3자의 소유였던 관계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죠. 매도인이 이를 취해서 이전을 못합니다. 그때 뭐야? 선악불문하고 뭐야? 매수인은 당연히 1000평은 100평은 못 받았죠. 그럼 그 대금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악불문하고 뭐야?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뭐예요? 선의자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해제도 그로 인해서 뭐예요? 잔존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선의자만 해제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의 행사기한은 뭐예요? 원칙 1년입니다. 1년. 재측기한이 걸려요. 1년인데 선의자는 뭐예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자는 뭐예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그 다음 1000평을 샀어요. 근데 그 수량이 나중에 청약해 보니까 모진다 그죠. 그때는 누굽니까? 선의자만. 악의자는 없어요. 선의자는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매수한 부동산이 뭐예요? 지상권 등 제한물건이 존재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그죠. 그때 선의자만 악의자는 없어요.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1년이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매수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죠. 그렇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죠. 근데 사후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뭐예요?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키포인트다 그죠.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고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저당권 등의 행사를 맡았다 그죠. 그때는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키포인트고요. 권리하자에 관해서 뭐예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뭐예요? 저당권의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모든 매수인이 뭐예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모든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뭐야? 잃어버린 경우 모든 매수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 그럼 끝났죠, 그죠? 이 경우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찾아내면 뭐야? 나머지는 선의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행사기간은 뭐야? 원칙 몇 년이에요? 1년. 선의자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뭐야?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근데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뭐죠? 저당권 등의 행사로 소유권을 아예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대로 소유권을 전부 취득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는 행사기한에 제한 없어요. 나머지 1년. 요 박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특징적인 모습으로. 자, 그 다음 매수한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뭐예요? 벽에 거미가 있다 그죠? 보일러가 박살나 있다 그죠? 즉 이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특징적인 모습이 경매는 적용이 안 됩니다. 거기다 적으시고. 그 경락기는 뭐예요?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때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려면 매수인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한다. 거기다 적으시고. 권리 하자는 선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죠. 그죠? 모든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선의자이기만 하면 물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고 그때 담보 책임의 내용은 그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 나머지는 손해배상까지만. 당연히 선의자니까 뭐야? 안 날로부터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행사기한은 뭐예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내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종류물 매매는 뭐예요? 그 위에 종류물이 특정되면 그만 같은 특정물 매매 같은 똑같은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모습이 매수인은 뭐예요?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를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하지 않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10대 매수했다 그죠. 하자가 있으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를 하지 않고 뭐예요?
새로운 완전한 새 차로 열대로 뭐요? 바꾸어 달라 그죠? 예, 선택적이다 그죠? 이 부분은 함께 이렇게 속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판례요. 권리하자만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 가능하죠 그죠? 물건하자는 경매는 담보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토지가 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하자가 뭐예요? 금방 봤던 권리하자냐 물건하자냐 어떻게 본다고요? 물건하자로 봅니다. 물건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경매의 경우 경락에는 이와 같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답니다. 물건하자로 본다고요. 물건하자. 이 부분 판례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미 출제가 됐어요. 오늘 전문 문제요. 당연히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죠. 그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을 때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채권 매매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추정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그 변제기도 되지 않은 채권을 매도했다 그죠? 그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을 때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책 특약 보세요. 담보 책임하는 민법 규정은 뭐예요? 임의법규다 그죠? 당사자의 특약으로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개. 매도인이 알고서 고지치 않는 사실 거기다 체크하시고 또는 뭐예요? 제3자의 권리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신의책상 한계가 있어요. 즉 도급에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도 똑같은 취지의 규정을 둡니다. 자, 임대차에서는 뭐예요? 쭉 기억하실 게 존속기한은 제한 없다 그죠?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요. 장기 단기. 약정을 뭐예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묵시갱신 거죠. 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의무는 뭐예요? 그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의무가 주된 의무다 그죠? 그래서 그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이다 그죠? 그래서 2번 이 부분은 도급에도 똑같은 취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불행했다 그죠? 근데 그래서 목적물 전부가 사용 수익 불가능하다 그죠? 그럼 임차인은 뭐야? 차임 한 푼도 지급할 필요 없죠. 근데 일부만 사용 수익이 지장했다 그죠? 그때는 차임 전부가 아니라 뭐야?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공평했죠. 당연한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도급에도 똑같습니다. 이 판례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임의 규정 체크하시고 그래서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이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뭐예요? 즉시 전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임의 규정이므로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예요? 행사 시기. 적시가 아닙니다. 언제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 미줄 것이고. 즉, 필요비는 임대차 도중에도 뭐예요? 즉시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유익비는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누구의 선택요?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예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하면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는 언제까지?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뭐예요? 6개월 내까지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유익비란 거죠.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유익비란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비용이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 개인에게만 필요한 비용은 유익비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판례상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간이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뭐예요? 설치 입간판은 임대차 건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것과 상관없죠. 유익비 상한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이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뭐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변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정개축 부분은 상식적으로 기존 임대차 건물과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 그죠? 당연히 독립성이 없어요. 내가 타인의 건물을 뭐예요?
빌려서 독립성 있는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죠. 그죠? 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문제요? 유익비의 문제입니다. 유익비는 포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환기일제는 뭐예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귀 약정 뭐예요? 유익비 상한 포기 특약으로 유의하다 그죠? 이 같은 특약은 유효입니다. 즉 원상복구시키라는 약정 뭐예요? 유익비 포기 약정으로 유효입니다. 유효. 기억을 하시고.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와 같은 정개축이라는 것은 어디에만요? 건물 임대차에서만 그죠? 건물 임대차에만. 여기 적으시고 이 부분은 포기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임차권의 대항력 이 부분은 상식이다 그죠? 예. 당연히 채권입니다. 다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뭐예요?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치 않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매수권은요. 부속물 매청권 밑줄 것이고 부속물 동그라미 어디에만요? 건물 임대차에만. 이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물 임대차에만.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부속 매촉 행사 요건하고 똑같다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죠? 예. 거기다 체크하시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 강행복귀입니다. 다만 한 개. 임차인의 채무 불력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것은 매촉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다음 부속물의 개념이요. 유익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청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임차 건물에 뭐요?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아니한 체크하세요. 다른 말로 뭐요? 독립해야 되죠. 예, 독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뭐요?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 개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여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키포인트예요. 상식, 정개축 부분 체크할게요. 임대차 건물에 내가 정개축했다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은 독립성이 있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세요? 없다 그렇죠?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예요? 유익비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포기할 수 있죠. 정개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 그죠? 그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청권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비의 대상이다 그죠?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개축 부분은 뭐예요? 원상복구키라는 임차인과 뭐예요? 임대인 간의 약정은 유효다 그죠? 매청권의 대상이 아닌 비용상청권의 대상이므로. 그런데 차이할 거예요. 차이 부분. 이 부분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청권. 지상 매초권 밑줄 것이고 지상물 동그라미 어디에만요? 토지 임대차에서만. 자 보세요. 283조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앞에서 순서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등의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가 뭐예요? 그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는 순서 뭐예요?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 형성권 강행복귀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 불응으로 해지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뭐예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지상 건물을 양도 철거를 약정. 이것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왜요? 지상물 매수 청권에 반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청권은 뭐예요? 강행복귀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뭐예요? 임대차 건물의 정개축 부분은 뭐예요? 원상복구키로 또는 뭐예요? 임대인의 소유로 돌리라 약정은 뭐예요? 유효다 그죠? 왜요? 그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권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비의 대상이므로 그죠? 네,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지상물의 철거 약정은 무효. 그러면 정개축 부분에 뭐예요? 철거 약정 또는 원상복구 약정은 유효.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개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는 유익비의 문제이므로.
독립성이 있는 것은 절대로 뭐야? 사건화가 된 바도 없다. 그죠? 그래서 항상 독립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요. 이 부분. 매수 청구는 어디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상조를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뭐예요? 임대차 토지에 뭐예요? 제3자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했어요. 그때 당연히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매수를 청구를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어져 있는 건물은 뭐예요? 매수해봐야 철거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때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차지상이 뭐예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이상은 매수를 해봐야 뭐예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하죠. 따라서 임차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중 뭐예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따라서 뭐예요? 독립성이 없다면 전체를 매수 청구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도급은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급에서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뜰 겁니다. 667조다, 그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은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하자 담보를,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 이미 우리 시험 떴어요. 하자가 있었지만 하자가 뭐예요? 중요치 않고 그 보수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뭐예요?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한계입니다. 당연하다. 그죠? 자, 3번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668조.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그죠? 한계가 있어요.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은 해제할 수가 없다. 그죠? 너무 사회적으로 불이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 판례입니다. 이미 한 번 출제가 돼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 즉 도급에서 뭐요? 당사자 간의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분할해서 지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성된 또는 뭐요? 미완성 부분에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 그죠? 그때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죠. 그때 동시행관계는 당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뭐야? 공사대금이 아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하자 발생 사실을 모르고 이미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죠? 따라서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공사대금이 아니라 그의 뭐야? 상한 액수의 공사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죠? 이 부분 우리 시험에서 뭐야?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떤 전문 용어들이, 공사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뭐야?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을 거예요. 저는 시설을 하나도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관계된 용어를 몰라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도급에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이 부분의 판례 용어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앞에서 임대차에서 설명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공평의 원칙상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도급인이 하자 보수 대신 뭐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 그죠? 그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뭐요? 자신의 보수에 대한 지급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그 범위는 뭐요?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손해배상에게 뭐요? 상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그 초과 부분은 보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죠? 차임 지급의 거절 범위하고 똑같죠. 그죠?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기속은 여러분이 보시고 이 부분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조문입니다. 이 부분, 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뭐요? 도급인은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고 하죠.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 이 조문은 여기서 출제될 수 있고 임대차에도 똑같아요. 도급인이 파산이 되었다. 그죠? 그때 수급인 또는 파산관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는 배상 청구 못한다. 그죠? 나간 것도 힘든데, 그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못합니다.
그 조문 자체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위임은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이 됐든 뭐요? 무상이 됐든 수임인은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일 깊이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복임은 우리가 민법 정책이 뭐예요? 복대리인,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과 그 책임 요건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출제자라면 뭐예요? 복대리인의 선임을 대리 파트에서 뭐예요? 다른 부분을 묻고 여기서 물을 거예요. 그럼 대리 파트를 여기서 또 묻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다른 자로 하여금 위임 사무를 처리케 못합니다. 다만 위임인의 성낙이나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그때 수임인이 위임인의 성낙 또는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3자로 하여금 위임 사무를 대신케 한 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에 따른 책임은 뭐예요?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과 똑같이 원칙적으로 뭐예요? 선임 감독의 가실 책임을 진다 그죠. 다만 위임인이 지명한 자를 위임인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뭐예요? 대신 처리가 안 되는 그때는 원칙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만 책임을 진다 그죠. 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때 제3자는 뭐예요? 위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뭐예요? 기존의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그죠.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담을 하더라.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되죠. 그래서 당사의 약정이 없으면 보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뭐예요?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만. 그 다음에 667조 당물이죠. 위임 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위임인은 수임에 청구해서 비용을 성급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 위임의 종료 개수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각 당사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때 해지했을 때 뭐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키포인트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뭐예요?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때는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했더라도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위임 종료 사유는 그냥 한번 눈으로 일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요. 위임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위임 사무는 뭐예요? 위임은 즉시 종료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대로 체크하시고, 다른 말로 뭐예요? 예외적으로다 그죠. 종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생겼더라도 뭐예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수임인 등은 위임인 등이 뭐예요? 그 위임 사무를 자기들 스스로 처리할 수가 있을 때까지 뭐예요? 계속 종전대로 위임 사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 종료 대항 요건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나머지 법정 채권 채무관계는 뭐예요? 이 부분은 판례가 출제가 안 되니까 그죠?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조문 등만 쭉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뭐예요? 쭉 음영 처리된 부분을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암기 문제예요. 그런데 불법행위 파트에서 뭐예요? 혹시나 판례 문제가 등장한다면 그 부분은 욕심내지 마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해석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특히 공동 불법행위 등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를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법조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연대 채무도 모르는데 그죠? 부진정 연대 채무 내용은 더욱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일정한 경우 뭐예요? 불가분 채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불가분 채무도 뭐예요?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강론에서 뭐야? 혹시나 그와 같은 지문이 있으면은 제가 누차 강조했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지문은 뭐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죠? 바로바로 다음 지문. 전체 모르겠죠. 그러면 뭐야? 아, 이 부분은 출제자가 틀려달라고 출제한 문제구나 그죠? 그럼 신경 쓰지 필요 없이 뭐야?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지문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선택의 방법은 뭐예요? 가장 긴 지문을 선택하든지 뭐예요? 숫자가 있는 지문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방법으로, 자 나머지는 부당이득과 뭐예요? 불법행위는 부당이득은 이 정도
지문 정도로 그죠?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예. 불법행위는 뭐예요? 조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요약서에 정리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문제집에서 저하고 다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론 시간에 뭐예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를 완벽하게는 설명 못했지만 설명이 뭐예요? 덧붙여야 되는 것은 최대한 뭐예요? 바쁘지만 빨리빨리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자 노력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뭐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인강으로 열린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 두 번 정도 뭐예요? 이게 특강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덮지 마시고, 그죠? 한 두 번 정도는 다시 동영상으로 그 부분은 뭐예요? 들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 이론 특강은 좀 부족하지만 뭐예요? 시간 한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문제풀이반이 조금 남았죠. 문제풀이반 또는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모강 시간과 그 다음에 뭐예요? 쪽집게 백선 등을 통해서 다시 부족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하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죠? 이론적인 부분은 요약서에 65페이지 정도로 압축 서술이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뭐예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음영 처리로 부활 시켰습니다. 그 지문이 뭐예요? OX인지 답을 찾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뭐예요? 끝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을 뛰어넘는 문제는 뭐예요? 크게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원했던 70점대 중반 이상의 점수를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부분만 내가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욕심 내지 마시고 그 부분과 문제집의 내용을 가지고 반복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면 기출 문제까지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론 특강은 장시간의 어떤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켜드렸어요. 참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